이 이야기는 세상을 구하는 한 마리의 수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프라이드 치킨을 먹기로 결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닭과 관련된 모든 요리를 먹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이때 머리가 3개 달린 귀수가 도시 한가운데 나타나서 건물들을 무너뜨리며 잡아먹을 먹잇감을 찾습니다. 불운하게도 방금 전에 그 모녀가 귀수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이때 머리가 3개 달린 귀수가 곧바로 남자아이를 집어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남자아이가 귀수의 입속으로 떨어지려는 찰나에 한 줄기 빛이 휙 지나가며 순식간에 간발의 차이로 남자아이를 구출해냅니다. 이때 먹잇감이 보이지 않게 되자 높은 건물 위에 위풍당당한 수탉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귀수는 이 수탉이 자신이 곧 상대해야 할 무시무시한 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괴수의 운명이 이미 처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수탉의 과거 이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녀석은 본래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도는 방랑자 수탉으로 새로 사귄 암탉과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암탉이 애처롭게 울며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수탉은 떠나갑니다. 당신 나를 가지고 논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방랑하는 수탉이라 한 곳에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발전기였을 뿐입니다. 수탉은 아침 식사를 찾기 시작하고 이때 공중에 있는 노린재 한 마리를 발견하자 곧바로 돌멩이를 사용해 벌레를 명중시킨 다음 맛있게 씹어 먹습니다. 녀석의 아침은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이때 물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 2명의 어린아이들이 다가와서 녀석을 환하게 놀리고 심지어 프라이드 치킨을 먹자고 권유합니다. 뭐라고요? 닭에게 닭튀김을 먹으라고 초대하다니 이 꼬마는 정말 미쳤군요. 이때 다른 2명의 꼬마가 다가오는데 아까의 2 아이보다 훨씬 더 장난기가 심합니다. 이 2 꼬마는 심지어 수탉을 잡아먹으려 하거나 자기 집 고양이에게 장난감으로 던져주려고 계획합니다. 수탉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곧바로 도망을 쳐서 한 노인의 마당으로 달려들어가 다행히 구출됩니다. 노인이 즉시 이 닭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2 꼬마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노인은 이때 수탉에게 아주 푸짐한 옥수수알 만찬을 대접하고 이것이야말로 녀석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식사입니다. 노인은 닭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즉시 수탉으로 하여금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녀석 또한 자신의 가족인 여동생을 잃은 적이 있으며 과거의 수탉과 그녀의 여동생인 사라도 귀수들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그 귀수가 여동생을 잡아먹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이때 도시는 다른 귀수 한 마리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귀수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귀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괴물이 아까 그 2 꼬마를 뒤쫓고 있을 때 마음씨 착한 노인이 곧바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출하려 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밝은 힘을 폭발시켜 제때에 구출해내며 2 눈에는 엄청난 결의를 품고 내가 널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마친 후 녀석은 즉시 귀수를 향해 돌진하고 귀수가 무수히 많은 자동차를 집어던져도 결코 수탉을 맞출 수가 없으며 수탉은 곧바로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귀수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 위로 뛰어올라 귀수의 한쪽 눈을 쪼아버립니다. 적을 현기증 나게 만든 후 닭은 곧바로 엄청나게 거대한 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고 괴물의 머리가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이 노인은 닭의 기술을 보고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공명파를 사용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사용하여 유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소리의 주파수가 물체의 주파수와 일치할 때 공명이 발생하는데 이 닭의 공명력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대한 괴물 하나를 통째로 폭발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노인은 엄청나게 궁금해하며 저 닭은 대체 무엇이기에 저토록 강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수탉은 회상하는데 여동생이 괴물에게 잡아먹히던 그날
닭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 기술을 폭발시켰던 것이며 수탉의 기술은 건물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회상 속에서 여동생을 잡아먹은 귀수는 목에 점이 하나 있었고 방금 쓰러뜨린 귀수를 확인해보니 그 점이 전혀 없었으며 그 후 닭은 노인과 두 아이와 함께 괴물의 시체가 있는 전쟁터를 청소합니다. 청소를 마친 후 닭은 조용히 떠나갔고 녀석은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암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여자를 슬프게 울게 만드는 것은 수탉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탉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녀석을 다시 한번 슬프게 만들었는데 암탉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며 수탉은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야만 했고 녀석은 새로운 도시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화는 새로운 도시와 함께 시작되며 닭은 해변가를 서성거리다가 해산물을 사냥하는 해녀 여성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녀석은 그저 해산물을 지키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으며 해산물 양동이가 가득 차자 여성들은 녀석에게 성게 한 마리를 보상으로 줍니다. 수탉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한번 맛을 보자 그 풍미가 녀석을 압도했고 그 맛은 마치 100마리의 지렁이와 100마리의 노린재가 한데 어우러진 것과 같았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은 없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병아리를 팔고 있는 한 남자의 장소가 나타나고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가 병아리를 파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며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응원까지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닭 무리에게 흠씬 두들겨 맞게 됩니다. 병아리 판매상 아저씨는 그 후 길거리에서 닭을 판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아 더 이상 닭을 팔 수 없게 되지만 비록 얼굴은 호감형이 아닐지라도 닭 파는 아저씨는 사실 좋은 사람이라 항상 닭들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며 그 작은 병아리가 무리 속 형제자매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에 특별히 더 예뻐합니다. 그날 밤 병아리는 닭 파는 아저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저씨의 등 뒤에 아주 멋진 잉어가 등용문을 오르는 문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야쿠자 배우와 너무 닮았다며 아저씨에게 자기 등에도 문신을 하나 새겨달라고 조릅니다. 닭 파는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알고 보니 닭도 조폭 조직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냐고 묻고는 아저씨가 곧바로 잉크펜을 사용해 닭의 등에 인이라는 두 글자를 그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병아리는 이 새로운 문신에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닭 파는 아저씨는 이제 정말로 진짜 골칫거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흠씬 두들겨 맞은 처참한 몰골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야쿠자 조직에서는 매달 회비를 내야 하는데 닭 파는 아저씨는 회비를 낼 돈이 없어서 무참하게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절친한 친구가 한 가지 계획을 짜주는데 그것은 이제 닭 파는 아저씨가 절친이 직접 설립한 청소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조직에 낼 돈이 충분해질 텐데 단지 절친을 위해 보증 서명만 해주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닭 파는 아저씨는 절친이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따랐지만 며칠 뒤 그 절친 놈이 10,000엔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망쳐 버릴 줄은 몰랐고 결과적으로 이제 닭 파는 아저씨의 그 보증 서명이 바로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닭 파는 아저씨는 그 절친이 훔쳐간 10,000,000엔을 대신 갚아야만 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자 닭 파는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자신의 힘들었던 처지를 떠올리며 이때 닭 파는 아저씨의 분노가 곧바로 폭발하여 그를 귀수로 변하게 만들고 병아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곧장 우리에서 뛰쳐나와 아빠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한편 그 반대편에서 수탉은 사람들이 성게를 먹는 모습을 탐욕스럽게 훔쳐보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탉은 즉시 상황을 살피러 빠르게 나섭니다. 닭 파는 아저씨가 이제 구제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녀석은 또다시 절초인 비명 지르기를 사용하여 즉시 닭 파는 아저씨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병아리가 수탉에게 왜 자신이 아빠처럼 따르는 닭 파는 아저씨를 죽였냐며 원망하고 있을 때 이때 뒤돌아보니 닭 파는 아저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수탉은 엄청나게 놀라는데 이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로 본래 사람이 그렇게 귀수로 변하게 되면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잠식당하기 마련이지만 아마도 영혼 속에 항상 병아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닭 파는 아저씨가 완전히 귀수로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아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역시나 수탉은 자신의 아빠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준 것이었고 수탉은 정말로 인의가 있는 자라 여겨 그로부터 병아리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된 수탉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닭 파는 아저씨는 병아리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보고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나라고 응원해주지만 수탉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싫어하여 수탉이 일부러 쫓아내려 해도 병아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뒤를 졸졸 따라옵니다. 이때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고 수탉은 다시 한번 나서서 맞서 싸우지만 매번 쓰러뜨릴 때마다 괴물이 아주 빠르게 부활하는데 그 괴물은 자신의 내장이 꼬리에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해져서 수탉이 결코 그곳까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탉은 울음소리의 힘을 괴물의 몸 전체에 사용하여 녀석을 빈사 상태로 만들었고 이때 근처에 있는 약한 병아리가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을 보고 괴물은 마지막 세포 하나를 사용해 병아리를 길동무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수탉이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그 치명적인 일격을 대신 맞아주고 그 물어뜯긴 상처로 인해 수탉은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며 병아리는 그 후 며칠 동안 수탉이 먹을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어 덕분에 수탉은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마리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암탉 한 마리가 나타나 수탉을 죽이려 하고 3화 암탉의 공격. 그 암탉은 10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무기를 가져와서 수탉을 당장이라도 죽이려 합니다. 수탉은 암탉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 하냐고 묻고 암탉은 자신이 본래 권세 있는 가문에서 길러진 암탉이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인장 부부가 워낙 부자라서 부족함 없이 자신을 키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탉의 가족이 귀수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때 수탉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출해 주었는데 그것이 수탉과 암탉이 처음 만난 순간이었으며 암탉은 수탉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탉은 언제나 그랬듯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버렸고 암탉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수탉은 평소처럼 대답하길 그건 그냥 발전기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수탉이 떠난 후 암탉은 고통스러워하며 수탉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암탉은 곧바로 수탉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럼에도 수탉은 반격하지 않고 공격을 피하기만 합니다. 이때 수탉은 재빠르게 자신의 발로 암탉의 발을 꽉 짓누른 다음 입맞춤을 나누고 이 순간부터 암탉은 자신이 여전히 수탉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때 경찰이 쫓아오자 그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이곳에서 암탉은 말하길 자신이 집을 나온 것은 단지 수탉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귀수들을 없애기 위함이기도 하며 그녀는 귀수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수탉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수탉은 오로지 목에 점이 있는 귀수 한 마리를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암탉은 자신이 목에 점이 있는 그 귀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800마리의 귀수가 보고되었는데 본래 초창기의 귀수들은 지능이 낮은 종족일 뿐이었지만 점차 서로 다른 버전의 귀수들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종도 있고 심지어 인간을 돕는 부류의 귀수도 있으며 수탉이 찾고 있는 귀수는 엄청나게 특별한 부류의 귀수라고 합니다. 그 녀석은 하얀색의 4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단 한 마리만 기록된 유일하고 특별한 귀수이며 여성 역시 목에 점이 하나 있고 팔에서 불닭의 힘을 뿜어낼 수 있는데 수탉이 보기에는 그 귀수가 공격할 때의 팔 모양이 자신의 여동생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4개의 뿔을 가진 귀수의 다음 목적지는 도쿄이고 닭 일행은 곧바로 길을 떠나 한 온천을 지나가게 되어 셋은 엄청나게 상쾌하게 목욕을 하고 이곳에서 수탉은 또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수탉 자신에게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탉의 여동생도 너무 두려울 때면 무의식적으로 불덩어리를 내뿜곤 했으며 이것은 수탉의 여동생을 잡아먹은 4개의 뿔을 가진 귀수의 팔에서 나오는 능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때 두 마리가 대화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병아리가 어떤 생물체에게 납치당해 숲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제4화 구덩이를 파는 귀수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출하는 전투. 황량한 산악지대에 눈부신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탉 케이지와 암탉 엘리자베스가 어두운 숲속을 황급히 달려갑니다. 케이지는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며 공기 냄새를 맡습니다. 병아리 피오코가 보이지 않자 케이지는 예민한 후각을 사용하여 피오코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그는 피오코를 위협하고 납치해 간 다른 육식 동물의 흔적을 알아차립니다. 저편에서는 알고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피오코를 물고 가버린 것이었고 피오코는 붙잡힌 와중에도 재빨리 뛰어내려 하수구 파이프 안으로 황급히 숨었으며 밖에서는 고양이가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피오코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다행히 케이지가 도착하여 살기등등한 얼굴로 당장이라도 전투에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라. 이 도둑 고양이야. 얌전히 그 병아리를 우리에게 돌려줘라. 하지만 고양이는 엄청나게 사나운 모습으로 대답하길 이건 내 사냥감이다.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케이지는 피오코를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아기 고양이 무리가 멀리서부터 어미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옹기종기 달려오고 어미 고양이는 안색이 변하며 슬픈 얼굴로 새끼들을 안고서 엄마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잖니라고 말하며 케이지와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이해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배고픈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피오코를 잡아온 것이었고 어미 고양이는 지난 10일 동안 새끼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못했으며 어미와 새끼들 모두 굶주리고 지쳐있는 상태라 어미 고양이의 처지에 깊이 공감한 엘리자베스가 다가가 도움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즉석에서 알을 낳아주는데 무정란이라 생명의 씨앗이 없는 계란이었으며 아기 고양이들은 이때 다 같이 모여들어 맛있게 먹기 시작하고 솔직히 여기까지 보니 저도 제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부분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다음 부분은 더욱더 어이가 없으니까요. 어미 고양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와준 엘리자베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의문을 품는데 어미 고양이의 모습이 길고양이 같지 않고 원래 목걸이를 한 집고양이인데 어째서 굶주리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때 어미 고양이는 그들에게 담장 아래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으며 모두가 마음을 조종당하여 마치 좀비처럼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땅을 파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어미 고양이는 지난 10일 동안 정체불명의 괴물이 마을을 장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구덩이를 파도록 강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면이 창고로 전환되고 아이들 한 무리가 창고에 갇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굶주린 탓에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은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지렛대로 삼아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며 결과적으로 문지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문을 부수는 소리는 즉시 케이지와 엘리자베스의 주의를 끌게 되어 닭 일행은 재빨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다행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때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린 다음 휴대폰이 읽어주도록 만들고 덕분에 사람과 닭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며 너무 오래 굶주렸기 때문에 무리는 캄캄한 밤 숲속을 가로질러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의 집을 향해 목숨을 걸고 빠르게 도망치는데 이곳이 현재 일행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소년은 라면 봉지들을 뒤져서 찾아낸 후 즉시 친구들과 고양이 무리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며 이것은 며칠 동안 굶주렸던 아이들에게 필시 첫 번째로 맛있는 식사일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또한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 소년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가 이렇게 자립심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이며 이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일본 전역에 나타나는 악귀들을 찾아내어 물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나타난 괴물 역시 악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케이지는 오로지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4개의 뿔을 가진 귀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소년이 그 괴물이 뿔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하자
케이지는 획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관심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엘리자베스 혼자 귀수를 처치하러 가도록 내버려두자 엘리자베스는 이를 보고 그 무심함에 엄청나게 화를 내며 케이지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눈부신 금빛 후광이 케이지의 몸 위로 쏟아져 내리고 그 즉시 케이지는 안색이 확 변하며 하필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그분이 오셨다. 발전기의 제왕이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며 이 강렬한 자연의 충동은 1년에 한두 번만 나를 쓰러뜨리는데 케이지 내면에 있는 유격의 짐승이 갑작스럽게 각성하여 그를 엄청나게 멋진 전사에서 흥분한 변태 녀석으로 돌변하게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애니메이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몹시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다시 케이지의 발전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때 케이지가 엘리자베스를 향해 다가가고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발로 케이지의 부리를 꽉 붙잡아 그를 저지합니다. 암탉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이 상황을 미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 당신이 내가 저 악기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자 케이지는 얌전히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며 다음 날 아침 일행이 깨어났을 때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은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 온 마을 사람들을 조종했던 그 괴물이 바로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의 아버지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편 대저택에서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은 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소년은 권총을 꺼내어 거인에게 정면으로 겨누고 덜덜 떨며 우리 아빠를 돌려줘라고 외치자 괴물은 이때 가슴 한가운데에 있는 지퍼를 반쯤 열어 그 안에 있는 소년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소년은 이때 아버지를 만류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고 과거를 회상해보면 아버지는 부자가 되기를 탐닉하는 자였으나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고 그는 도박이 자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번 지기만 해서 결국 500만 엔이 넘는 빚을 지게 만들었으며 아들에게 도박벽 때문에 꾸중을 들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어느 어두운 밤 숲속에서 아버지는 발을 헛디뎌 작은 흙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옛날 금화와 지도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스스로 해독하며 극도로 흥분하였고 보물을 찾아서 단숨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곡괭이와 삽을 짊어지고 숲으로 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꼬박 1년 동안 팠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귀수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하며 귀수가 날뛰기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때 엘리자베스와 케이지가 나타나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눈앞에 귀수를 본 케이지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도발합니다. 괴물은 모욕감을 느꼈고 이마에 있던 지퍼가 활짝 열리면서 최면을 거는 눈알 하나가 드러납니다. 케이지와 엘리자베스는 제때에 피했지만 병아리 피요코는 이 기괴한 빛의 최면을 당하여 땅에 얼굴을 박은 채 끊임없이 쪼아대기 시작하고 이때 엘리자베스가 달려들어 전기 충격봉으로 괴물을 기습하지만 전류가 너무 약했으며 케이지는 이를 보고 곧장 뛰어들어 절초인 울음소리 공격을 사용하지만 귀수가 너무 빨라서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녀석은 몸에 있는 지퍼들을 열어 거대한 입들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여 상대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전력이 부족하다면 고압 전봇대에서 전력을 빌려오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엘리자베스와 케이지는 재빨리 괴물을 고압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엘리자베스가 곧장 전력망에 연결된 케이블을 잡아당긴 후 귀수의 등 뒤로 돌아가 고압 전류를 사용해 녀석을 감전시켜 마비시키며 바로 그때 기회가 생기자 케이지가 아래로 몸을 날리며 벼락 같은 울음소리 일격을 날려 겉껍질을 박살내고 귀수를 처치합니다. 그리고 귀수가 죽은 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며 괴물이 막 처치되자마자 케이지는 곧바로 엘리자베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넌지시 일깨워주지만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당신 잊었어요. 나는 당신과 오랜 원한 관계에 있고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은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라고 쏘아붙이고 케이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저편에서는 괴물이 처치된 후 다행히 아버지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케이지는 헛수고를 한 것에 짜증이 나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이때 털썩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머리를 조아려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부자가 되겠다는 망상을 품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버지의 회개로 인해 케이지는 그를 용서해주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며 숲속을 걸어가면서 엘리자베스는 케이지가 군자다운 행동을 했다며 칭찬의 말을 건넵니다. 케이지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얼굴을 붉히며 작업을 걸려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정신이 아주 멀쩡해서 즉시 엄청나게 강력한 발차기를 한 방 날리고 그로 인해 케이지의 발전기 제왕님조차도 흔적 없이 흩어져 버리게 만들며 너무나도 골 때리는 상황들이 많아 번제 4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오와 수탉이 선량한 귀수와 만나다. 제4화의 마지막에서 숲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수탉과 동료들이 귀수를 물리치는 장면을 촬영했고 그 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으며 그 영상은 학교에서부터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졌고 수탉이 귀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힌 이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 수탉과 암탉 그리고 병아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행인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알아보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뜰채를 들고 쫓아오기까지 했으며 이를 본 일행은 재빨리 도망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수탉의 영상을 보고 있었고 이 남자는 인터넷에 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이었으며 예전에는 곤충을 잡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우연히 닭 일행이 악마와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하게 된 것이었고 그 도찰꾼은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높게 나오자 계속해서 촬영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큰 댐이 있는 도시까지 닭 무리의 흔적을 쫓아왔으며 그가 노트북을 보고 있을 때 뜰채를 든 청년 무리가 닭 무리를 발견했고 그들은 닭 무리를 벽 구석으로 몰아넣었으며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수탉은 즉시 병아리를 업고 암탉에게 지붕 위로 뛰어올라 도망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때 암탉은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계속 오르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본 암탉은 수탉에게 인간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숨을 곳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수탉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고 결코 도망치거나 굽실거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여자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고 이 말다툼으로 인해 닭 무리는 공식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수탉의 오만한 성격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고 길을 가다가 딱히 할 일이 없던 수탉은 한 파친코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짤랑거리는 기계 소리가 수탉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수탉은 뾰족한 귀를 가진 한 남자가 파친코 기계를 하는 것을 관찰하며 게임의 규칙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타이밍에 맞게 눌러서 똑같은 것 3개가 나오면 당첨되어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때 갑자기 통역 없이도 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목소리가 수탉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으며 알고 보니 파친코 기계를 하던 바로 그 남자가 텔레파시로 자신과 소통한 것이었고 수탉은 경계심에 가득 차 눈을 가늘게 떴으나 그때 고개를 돌린 남자는 전혀 사나워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귀수라는 정체를 인정하며 이름이 모리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수탉이 지금까지 만났던 광기 어리고 흉포한 모든 악마들과는 달리 모리오는 아주 온화한 악마였고 평범한 사람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이 인간들과 조화롭게 살고 있었고 이때 모리오는 수탉에게 파친코 기계를 한번 해보라고 권했고 수탉은 아주 예리한 시력 덕분에 연속으로 7이라는 숫자 3개를 맞췄으며 둘은 아주 많은 상금을 타게 되었고 그때 가게 매니저가 다가와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수탉이 모리오의 반려동물인 줄 알았던 것이고 그 후 모리오는 두툼한 돈다발을 들고 수탉과 함께 밖으로 나왔으며 처음에 모리오는 우연히 주운 돈으로 게임을 한 것이라 당첨금을 돌려주고 싶어 미안해했지만 그러나 돈을 본 수탉은 즉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렸고 교묘한 말솜씨로 모리오를 구슬려 자신에게 성게를 사주도록 유도했으며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모리오는 90% 할인된 성게 한 팩을 샀고 수탉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으나 90% 할인된 상품이 더 이상 맛있지 않다는 것을 수탉이 어찌 알았겠으며 기대에 차서 한 입 먹어보았지만 성게의 맛이 너무 끔찍해서 수탉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졌고 곧바로 뱉어버렸으며 자신이 그렇게나 좋아하고 정말 맛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음식이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맛이 나는지 수탉은 크게 실망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절해버렸고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큰 댐 위 나뭇가지로 지어진 허름한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리오는 등을 돌리고 앉아 미소를 지으며 수탉에게 말을 건넸고 알고 보니 수탉이 너무 오래 기절해 있자 모리오가 수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고 이때 모리오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에 대해 털어놓았으며 수탉은 어쩌다가 모리오가 그런 귀수가 되었는지 궁금해했고 모리오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모리오는 47세의 독신 남성으로 의사로부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남자는 너무나도 슬퍼하며 홀로 쓸쓸히 걷다가 눈밭에 주저앉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펑펑 울었고 그 간절한 갈망으로부터 귀수 모리오가 나타났으며 모리오는 크게 웃으며 자신은 그 남자의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에서 태어났다고 말했고 그 남자를 대신해 그의 삶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바뀌었다며 남자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알리는 전화가 왔으며 남자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악마는 홀로 남겨진 채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짓밟혀버렸고 삶의 목적도 없이 인간들에게 쫓기고 배척당하며 거대했던 악마의 몸은 점차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뚱뚱한 노인의 모습이 된 것이며 그렇게 모리오는 친구도 없이 이런 황량한 곳에서 살아야만 했고 수탉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동정심을 표현했으며 수탉은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며 때로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목적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모리오는 그 격려의 말에 감동하여 즉시 최고급 술 한 병을 꺼내 수탉에게 대접했으며 이것은 수탉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것이었고 그는 즉시 취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으며 취기에 오른 수탉은 일어나서 석양빛을 받으며 아주 유연하게 달게 춤을 추었고 모리오는 수탉의 그 춤을 보고 배를 잡고 웃음을 멈추지 못했으며 해가 저물자 수탉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해준 모리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둘은 모두 아주 멋진 하루를 보냈으나 수탉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했으며 다시 길을 나섰을 때 하늘이 갑자기 누렇게 변하고 먹구름이 몰려오며 새떼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고 수탉은 불길한 예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비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보였고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병아리는 울면서 수탉을 불렀으며 병아리는 왜 그렇게 수탉을 미워하고 번번이 괴롭히냐며 암탉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다툼을 하던 중 길에서 노란 우산을 세운 한 소녀가 비를 맞고 서 있는 두 마리 닭을 보고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게다가 친절하게도 자신의 집에서 두 마리 닭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소녀의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소녀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약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때 암탉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도와주고 비를 피할 곳을 내어준 소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암탉이 휴대전화로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자 암탉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으나 소녀 역시 마음씨가 고와 암탉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녀는 아주 철이 일찍 들고 효심이 깊으며 끈기 있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고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프신 할아버지의 상황을 보며 미래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으며 그 무렵 암탉은 휴대전화로 정보를 확인하다가 날씨가 나쁘다는 뉴스와 집 근처 강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것을 보았으나 소녀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곳에 살면서 어떤 재난도 본 적이 없으니 곧 비가 그칠지도 모른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던 한밤중에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대피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으며 강물이 거세게 차오르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집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녀를 부르더니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오고 있으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소리쳤으며 소녀는 즉시 비옷을 걸치고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운 뒤 폭우 속에서 서둘러 대피했고 그러다 높은 계단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휠체어가 턱에 걸려 멈춰버렸고 소녀와 암탉의 힘으로는 할아버지를 밀어서 지나가게 할 수 없었으며 병아리는 암탉이 애쓰는 모습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구하려는 암탉의 결의를 지켜보다가 그 의미를 깨달았고 암탉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며 그녀야말로 인이라는 두 글자의 화신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병아리도 재빨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굳은 결의로 눈을 빛낸 채 온몸에 힘을 주고 바퀴를 밀었고 마침내 휠체어가 구덩이를 넘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무사히 대피소 안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며 병아리의 힘은 과연 엄청나게 강력했고 병아리 덕분에 그들이 그렇게 휠체어를 성공적으로 밀 수 있었으며 제오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귀수 모리오가 서 있는 언덕으로 장면이 전환되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땅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모리오는 거대한 댐이 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 물이 아래에 있는 마을을 싹 쓸어버릴 위기였는데 제육화는 틀림없이 아주 극적일 것이며 귀수 모리오와 수탉이 어떻게 댐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낼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제사와 닭 일행과 귀수가 홍수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여정. 제사와의 도입부는 이보쿠라라는 남자가 빈틈없이 우비를 입고 후드를 쓴 채 닭 무리를 찾기 위해 낑낑거리며 자전거를 페달링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이렇게 결의에 찬 이유는 3개월 전에 회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보쿠라는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부장과 동료들에게 심한 욕설을 들으며 질책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며 밥벌레라고 불렀으며 회사의 기생충 같은 끔찍한 말들을 사용하여 그를 꾸짖었는데 그런 욕설들 앞에서 이 남자는 유명한 뷰튜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자신을 경멸했던 자들이 똑똑히 보고 자신에게 감탄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으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보쿠라는 유명해져서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닭 무리를 찾아 나선 것이고 다른 한편 금이 가고 곳도시로 물이 넘쳐오를 것 같은 댐에서 모리오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온 힘을 쥐어짜 거대하게 변신했으며 또 다른 한편 대피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웅크려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미스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피우코도 있었는데 그들이 안전해진 줄 알았으나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뛰어들어와 강수량이 너무 많아 댐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렸고 사람들은 만약 댐이 무너지면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기에 극도의 공포에 빠졌으며 댐이 무너지려는 원인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몇몇 건설업자가 자재를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몹시 분노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이때 엘리자베스는 참사를 막기 위해 댐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자리를 떠났고 병아리 피우코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으며 밖에서는 이보쿠라가 미친 듯이 자전거를 페달링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우연하게도 빗속을 달리고 있는 암탉 엘리자베스와 마주쳤고 그는 그 닭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뒤쫓기로 결정하며 내친 김에 영상도 찍을 수 있을지 생각했으며 이때 암탉이 붕괴 직전에 댐에 도착했을 때 거대해진 귀수 모리오가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막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까지 쫓아온 이보쿠라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즉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며 생방송을 시작했으며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연결했고 거대한 악마가 자신의 몸으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악마가 댐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악마가 물줄기를 버텨내며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군중들은 그 악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으며 엘리자베스도 귀수 모리오의 행동을 보며 점차 귀수에 대해 더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과연 저렇게 인간을 보호하는 좋은 귀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보쿠라 역시 귀수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저토록 숭고한 희생을 한다는 사실을 보며 갑자기 양심을 각성했고 그는 과거에 자신이 공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뜻밖의 시험에 떨어지자 어머니를 탓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냈으며 이보쿠라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리오의 숭고한 행동이 이보쿠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이때 이보쿠라가 서 있던 댐의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그는 깊은 절벽 아래로 자유낙하하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공중에서 케이지가 날아와 발톱으로 이보쿠라를 낚아채어 그를 안전한 둑 위로 끌어올렸고, 케이지의 그보다 더 멋질 수 없는 등장과 함께 케이지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모리오를 내려다보았으며, 모리오는 자신이 모두를 지켜냈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며 케이지 덕분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때 댐에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며 곧 무너질 조짐을 보였고, 모리오는 온 힘을 다해 댐을 붙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댐의 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거대한 물살이 쏟아져 나와 모리오를 휩쓸고 지나갔고, 수탉 케이지는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재빨리 극한의 속도를 내어 거세게 흐르는 물살을 뒤쫓아 뛰어넘었으며, 수탉은 즉시 둑 위에 선 후 자신의 울음소리 능력을 사용하여 옆에 있는 산벽을 향해 정면으로 에너지를 쏘아 올렸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닭의 모습을 본 군중들은 환호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으며, 에너지 광선이 큰 산의 한쪽을 잘라내어 작은 돌무더기로 만들어 물살을 막아내도록 쌓이게 했으나, 거대한 물살이 너무 커서 케이지가 만든 댐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케이지는 이때 더 큰 바위를 노려야 한다고 결심하며 앞에 있는 단단한 산을 선택했고, 바위 덩어리가 끊어지며 협곡 아래로 곧장 떨어졌지만 뜻밖에도 그 거대한 바위가 틈새에 끼어버려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물줄기를 막지 못하게 되자, 수탉은 다른 방도 없이 목숨을 걸고 물살 앞에 서서 마지막 결정타로 크게 울부짖어야만 그 큰 바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홍수의 물살이 너무 강력해서 즉시 수탉을 집어삼켰고 거센 물살 아래서 수탉이 목숨을 잃은 줄만 알았으나, 수탉의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홍수의 물살마저 밀어냈고, 그 후 거대한 바위가 틈새로 떨어져 거센 물살을 막아내며 댐이 부서지면서 만들어낸 빈 공간을 꽉 짓눌렀으며, 온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대피소 안에서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모두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미스즈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닭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병아리 피요코와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케이지의 곁으로 달려갔으며, 다행히도 그 수탉은 약간 기진맥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보쿠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넷상의 헛된 명성을 버리고 현실 세계로 나아가 자신을 단련하기로 결심했고, 케이지가 정신을 차리고 떠날 준비를 하자, 엘리자베스는 케이지를 따라가며 그가 댐으로 돌아와 그들을 구한 진짜 이유를 물었으며, 1시간 전에 회상에서 케이지는 길을 떠나던 중 댐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감지하고 즉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갔던 것이었지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지는 여전히 무심한 척하며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서 구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엘리자베스는 케이지가 좋은 사람이지만 항상 자신의 선행과 좋은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모리오 쪽에서는 모리오가 수면 위로 둥둥 떠올랐는데 몸은 이미 평범한 사람의 크기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는 깨어나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고 행복하게 크게 웃었으며, 모리오는 곧바로 수탉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며 닭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머지않은 어느 날 다시 만나 예전처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놀자고 약속했는데, 제6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아주 기이한 여자가 모리오의 뒤에 나타났고, 그 정체불명의 여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더니 날카로운 손톱을 모리오의 이마 정중앙에 곧장 꽂아 넣었으며, 모리오는 뒤로 쓰러지며 목숨을 잃었는데,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손을 쓴 것인지 다음 화를 함께 기다려보자. 제7화, 수탉 케이지가 여동생을 지키려다 사나운 개에게 공격당했던 날의 회상 장면으로 시작되며 아주 극적이고 피투성이인 장면으로 막을 여는데, 여동생 닭 사라는 눈을 질끈 감고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린 여동생 닭 사라는 능력을 각성하여 사라의 주변에 불덩어리들이 나타났으며, 그 불덩어리들이 날아가 사나운 개를 불태웠고, 수탉과 여동생 닭 모두 당황하여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사라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인지 걱정스럽게 물었으며,
케이지는 진땀을 흘리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극도로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그 강력한 능력 때문에 사라는 결국 납치되어 버렸고 수탁 역시 여동생이 납치된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자신만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으며 직후 끔찍한 악몽이 덮쳐오며 장면은 사라와 수탁 케이지만 있는 칠흑 같은 밤으로 바뀌었고 사라는 더 이상 귀여운 암탉이 아니라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케이지에게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바로 그 순간 케이지는 번쩍 눈을 떴으며 여동생에 대한 악몽이 또다시 케이지를 괴롭혀 한밤중에 그를 깨웠고 장면은 현재로 전환되어 케이지는 캄캄한 밤 나무 그늘이 우거진 언덕 위에 서 있었으며 암탉 엘리자베스와 병아리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다음날 아침으로 장면이 바뀌어 케이지는 풀밭을 산책하며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병아리 피오코는 빈 땅을 보자마자 모래 장난을 치기 위해 달려들었으며 엘리자베스는 피오코에게 닭들의 모래 목욕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닭들은 깃털에서 벌레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래 목욕을 하며 이는 인간이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목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도 정작 암탉 본인은 그것이 우아하다고 생각하여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해 씻는 것을 좋아했고 이때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케이지 일행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수 퇴치 닭 전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팬심을 표현했으며 지금 케이지 일행은 비둘기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말했고 그때 수컷 비둘기는 비둘기 멤버 중 하나가 갑자기 바빠졌다며 케이지에게 비둘기들의 단체 미팅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는데 케이지는 처음에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은 본래 닭인데 어떻게 비둘기들과 데이트나 미팅을 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엘리자베스와 피오코가 그에게 참여하라고 부추겼고 케이지가 비둘기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으니 혹시라도 그 자리에 가면 암컷 비둘기들이 케이지를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미팅 자리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고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지를 본 암컷 비둘기들은 그가 영웅인지 알아보지 못해 의아해했으며 심지어 암컷 비둘기들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닭이라는 종족을 비하했고 밝은 날지도 못하고 꼬꼬댁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벼든 또 너무나 끔찍하게 생겼다고 말했으며 케이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벼디 꼬일 정도로 분노했고 병아 피오코도 화가 나서 편을 들어주려 뛰어들려 했지만 엘리자베스가 막아섰으며 엘리자베스는 케이지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전쟁터이니 닭의 체면을 되찾아야 하며 비둘기들이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상기시켰고 그 말을 들은 케이지도 결의를 다지며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고 자기 소개가 시작되어 2마리의 수컷 비둘기가 소개를 마친 후 3마리의 암컷 비둘기 차례가 이어졌으며 케이지의 차례가 오자 케이지는 부리에 열매가지를 물고 아주 낭만적이고 멋지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녀들은 오히려 그것을 창피하고 역겹다고 생각했으며 새 암컷의 냉혹한 3마디는 마치 3개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똑바로 꽂혀 수탉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이때 비둘기들은 자신들이 100km나 멀리 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으며 엘리자베스는 케이지에게 닭의 장점을 보여주라고 일깨워 주었고 케이지는 닭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고 큰 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암컷 비둘기들은 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했고 수탉이 이른 아침에 아주 크게 울 수 있다고 자랑하자 암컷 비둘기들은 우는 것은 정말 성가신 일이라고 대꾸했으며 수탉이 닭은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말하자 비둘기들은 그래도 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받아쳤고 심지어 비둘기들은 케이지가 멍청하다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으며 케이지는 그 비난에 미쳐버릴 지경이 되어 즉시 테이블을 뒤엎어버렸고 이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나는 당신들이 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긍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뜻밖에도 수탉 케이지의 이런 거친 태도가 오히려 암컷 비둘기들의 동경을 불러일으켰고 케이지가 암컷 비둘기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본 암탉 엘리자베스는 즉시 질투심을 느끼며 케이지는 바람둥이라고 말해버렸고 그 말에 암컷 비둘기들은 환상이 깨져 날아가 버렸으며 그날 저녁 케이지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병아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6화 마지막에 등장했던 미스터리한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녀는 사나운 기색 없이 그저 병아리가 넘어질 뻔했을 때 잡아주었으며 수탉과 암탉에게 병아리를 조심해서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까지 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어느 폐가에서는 귀수 무리가 빙 둘러싸고 한 마리의 닭을 인질로 납치하고 있었는데 귀수 무리는 그 닭을 인질로 사마 케이스케라는 이름의 닭을 위협했고 인질이 된 닭은 케이스케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으며 케이스케는 귀수 무리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달아나야만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암탉이 자신의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었는데 검을 통해 물속으로 전기를 흘려보내기만 해서 잉어를 잡았으며 피오코는 재미있어 보이며 해보고 싶어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엘리자베스는 피오코에게 음식을 장식할 민들레꽃 3송이를 꺾어오라고 시켰고 피오코는 신나서 꽃을 꺾으러 갔지만 작고 노란 야생화들을 잘못 꺾어왔으며 엘리자베스가 다가가서 그것은 민들레가 아니라고 말했고 엘리자베스가 이미 직접 꺾어왔다고 했지만 병아리는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신도 민들레가 무엇인지 잘 알며 그저 잠시 걸어갔다가 나중에 꺾으러 올 생각이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자리로 돌아와서 수탉 케이지가 맛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 맛을 의심했지만 이내 음식이 너무나 완벽하여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며 이때 케이지는 자신의 물고기 조각이 한쪽 모서리가 잘려나가 엘리자베스의 것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즉시 더 달라고 요구했으며 엘리자베스는 그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며 오히려 그가 자신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피오코는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자신의 물고기 몫을 케이지에게 양보하며 자신은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으며 케이지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고기 조각을 덥석 물었고 엘리자베스가 감히 어린아이의 음식을 빼앗아 먹냐고 책망했지만 케이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식사가 끝나고 케이지와 엘리자베스는 괴물을 찾아 길을 나설 준비를 했으나 주변을 둘러보아도 병아리가 보이지 않았고 알고 보니 병아리는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하러 갔던 것이며 당연하게도 도마뱀 무리가 3마리나 있었지만 병아리를 이길 수는 없었고 병아리는 즉시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여 3마리의 도마뱀을 단숨에 물리쳤지만 뜻밖에도 도마뱀 역시 귀수로 변할 수 있었고 분노에 찬 생각들이 그 도마뱀을 귀수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순식간에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여 병아리를 뒤쫓았고 수많은 눈과 촉수를 가진 거대한 악마가 벽을 뚫고 뻗어나와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박살냈으며 병아리 피오코는 자동차 밑에 숨어 임박한 죽음을 마주한 채 덜덜 떨며 흐느껴 울었고 괴물은 끔찍한 혀를 날름거리며 피오코를 붙잡으려 했으나 다행히도 바로 그 순간 케이지가 제때 나타나 공격을 막아냈고 암탉 엘리자베스가 전기의 힘을 사용하여 그 귀수를 그 자리에서 감전시켜 죽였으며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피오코는 둑 위에 홀로 앉아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자책했으며 피오코는 지금까지 항상 강한 척했지만 악마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그저 연약한 어린아이일 뿐이었고 케이지와 엘리자베스도 피오코의 이상함을 눈치챘으며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의심해온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케이지에게 말했는데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피오코가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작은 병아리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았으며 케이지 역시 이런 비정상적인 점을 깨닫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케이스케라는 닭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나타나면서 끊어졌고 그는 수탉 케이지를 형님이라고 부른 뒤 기절해버리며 제7화가 끝이 나며 제8화에는 틀림없이 예기치 못한 전개가 많이 있을 테니 함께 기대해보자고 전한다.